파이팅! 반갑습니다. 방문가 한국사 강사 박기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 편에 걸쳐서 짧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게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의 영화는 군도예요. 군도. 이거 군도가 세도정치 때를 다룬 영화거든요. 선생님, 근현대사인데 왜 세도정치 때를 다룬 영화를 보여주시죠? 하겠지만 흥선대원군부터 구한 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혁들, 또 동학농민운동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혁명들은 전부 이 세도정치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소재를 앞으로 쭉 가서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영화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소재는 영화 군도를 통해서 세도정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화는 여기 보시면 이게 왼쪽에 하정우입니다. 머리를 진짜로 빡빡 밀었어요. 이걸 위해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나중에 이 강동원, 세도 가문의 아들이자 지방의 토착 대세력가였던 강동원. 스토리가 있는데, 서자의 아픔 이런 게 있는데 이딴 거 다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이놈한테 결국에는 배신을 당해서 자기 가족이 다 죽습니다. 엄마도 죽고, 김혜숙 씨가 나왔는데 동생도 죽고, 제가 좋아하는 한예리 씨가 나옵니다. 다 죽어요. 그 이후로 방황하다 도적대에 들어갑니다. 바로 요 폐해. 의적대입니다. 의적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적패를 만들어서 부자들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의 산채를 들키게 돼요. 그래서 강동원이 이끄는 관군과 강동원의 사병들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고? 하정우만 살고. 그 이후에 하정우는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민중 봉기를 일으킵니다. 밀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이제 짧게 소개했지만 윤종빈 감독, 즉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역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범죄와의 전쟁, 살아있네 요 영화. 내가 너 서장이랑 싸우라도 가고, 그 영화 말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걸 이제 찍은 감독인데, 이 양반 영화가 다 오락적으로도 다 재밌어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요. 이 영화도 세도정치를 반영한 오락 영화 중에서는 제일 훌륭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리얼리티하게 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키워드 세도정치로 잡아봤어요. 보세요. 세도정치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영종조 때 실시된 탕평책,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모순들로 좀 길게 설명드리자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조선은 평안도, 함경도 출신들은 중앙관직에 등용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임진왜란 직전에 정렬이 모반 사건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동인들 작살난 거, 호남 출신 양반들도 이제 더 이상은 등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남인 세력들이 몰락하면서 경상도 출신들도 이제 대부분 중앙관직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숙종 때 황국을 고치면서 충청도 출신 양반들도 모두 이제 중앙관직에 올라오는 길을 막히게 돼요. 즉, 이미 영종조 때가 되면 서울의 일부 권력 가문들이 이미 중앙정계를 모두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영종조의 탕평정치 이후에 더더욱 국왕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게 되면서 기존의 조선이 그나마 자랑하던 시스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시골의 양반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시험 합격한 다음에 중앙관직에 올랐다가 거기서 중요한 일을 했다가 이제 은퇴하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이런 구조는 완전히 파괴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영조와 정조는 뛰어난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모순들을 그 둘의 개인기로 덮었는데, 이게 영종조가 죽고 난 다음에 꼬맹이였던 순조가 왕이 되면서 권력이 서울의 경화사족, 서울에 살고 있는 고위층 양반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게 돼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영국의 역사가 로드 액턴의 말처럼 결국에는 세도정치가 진행되면서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반단박 씨, 남양홍 씨, 해조 씨, 그들 중에 일부, 그 가문들 전체가 다가 아니고 주변에서 보면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안동김 씨야! 하면서 해봐야 대부분은 별 볼 일 없는 안동김 씨고, 서울에 남아있던 그 가문 출신 중에 최고 레벨, 걔네들 한 8개 가문이 다 해먹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가기강은 완전히 파괴되고, 얘네들께 짬짬이로 매관 매직. 아무리 무능한 새끼도 뇌물 만지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매직, 마법, 매관 매직이 판을 치게 돼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사또로 부임한 놈. 이걸 견제할 만한 지방 세력은 전혀 없죠. 이미 지방 사족들의 힘은 약화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과의 권력의 끈이 놓쳐지면서. 자, 그래서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 일어납니다. 전정, 군정, 환거, 토지세, 그리고 군정, 군포, 그리고 환고, 곡식 빌려주고 곡식 돌려받는 거. 이 영화에서도 보면 여기 서울의 세도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대호족 세력의 서자인 강동원이 바로 이 사또랑 짜고 환곡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곡으로
굉장히 많은 백성이 고통 겪었어요. 예를 들어 뭐 곡식을 빌려줘 놓고 이자를 150% 받는다라든지, 혹은 빌려주지도 않아 놓고 빌려줬다고 명단에 적은 다음에 돈 내놓으라 그러고, 없다 그러면 곤장 엉덩이 마사지 한 20대 때리면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삥 뜯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유랑민이 되거나 떠돌이들, 월락한 양반부터 평민, 천민까지. 이 영화에서도 보면 하정우 씨가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요. 이게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19세기 상황을. 매관매직, 삼종의 문란, 또 유랑민의 모습. 그리고 이런 유랑민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도적패를 만들어서 의적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쁜 지주라든지 또 탐과 놀이의 재산을 뺏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좀 챙기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 일어난 우리나라 세도 정치기의 가장 큰 봉기죠.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진주 농민봉기라고 하죠. 윤종빈 감독도 이 진주 농민봉기에 착안을 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물론 배경은 전라도로 만들었지만, 왜냐하면 전국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전국적인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이게 통일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 밀란이 아니다 보니까, 산발적이다 보니까 정부가 다 진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에는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이걸 개혁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 임술농민봉기로 예전에 세도정치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임술농민봉기의 결과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다간 민중들의 손에 의해서 조선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이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았고, 일부 양반들에게도 응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대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품과 함께 중요한 한국사의 시험 출제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죠. 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만 한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드라마도 좀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근대사를 다룬 영화 중에 이 시험적으로 좀 연계를 지어서 할 만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작품 정도를 드라마를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녹두꽃이에요. SBS에서 몇 년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부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역사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운동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째, 돈이 많이 깨져요. 이거를 딱 구현하려면. 그리고 둘째, 생각보다 대중들이 이 주제를 깊게 몰라요. 제가 이 시대를 항상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 굉장히 제가 신경 써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화파, 위정척사파, 또 농민들의 입장, 일본의 입장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동학농민운동하고 갑오개혁까지 이어진 이 사건들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드라마가 이 녹두꽃이에요. 지금 이제 백산에서 집결해서 봉기를 일으키기 전의 모습이죠. 여기 좀 사람들이 많지만 이 드라마의 3대 주인공 전봉준. 제가 지금 보시면 이 드라마는 지금 사람들 사진을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입체성을 알아봐야 돼요. 자, 전봉준 장군은 말할 것도 없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이자 민중을 이끈 혁명가죠. 혁명가. 네, 대혁명가였죠. 저는 뭐 이 형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빵왕 김탁구. 윤시현 씨가요, 여기서 지방 향리의 둘째 아들인데 적자. 그러니까 본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양반이 일본 유학을 갔다 온 개화파 1세대로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드라마가 가진 입체성이 뭐냐면, 이 친구가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신분 의식도 없고,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깍듯이 존칭을 쓰고, 여성에게도 굉장히 젠틀하고, 왜 일본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왔으니까. 자,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세 번째, 이 양반은 누구냐면 저의 논산훈련소 동기이자 중견 배우인 최원영 씨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최원영 씨가 여기서 흠잡을 데 없는 고결한 선비로 나와요. 단 위정척사파로. 자, 그리고 이게 조정석,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동네 양아치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전봉준한테 두드려 맞고 동학당에 입당을 하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만 실존 인물이죠. 전봉준 장군만. 나머지 주인공들은 다 그 시대의 개화파의 일반적인 전형, 스테레오타입, 위정척사파의 일반적인 전형,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던 민중들의 일반적인 전형을 하나의 캐릭터에 만들어 놓고 주인공으로 만든 드라마지. 한예리 씨는 뭐냐? 그냥 여기 유일한 여자 주인공인데, 사실 이 역사적으로 크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제가 뭐 좋아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 조종, 이거 뭐 한예리랑 뽀뽀하고 있어. 자, 상당히 쓸만합니다. 자, 키워드 동학농민운동, 외세 침탈과 봉건적 수탈.
고부군소 조병갑의 폭정으로 고부에서 이미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고부 농민 봉기가 시작되는데 정부에서 조병갑을 파면시키고 착한 사또인 박원명이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러나 박원명이 가고 난 다음에 민심을 수습하던 좀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사건을 조사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라는 자가 내려와서 농민 봉기의 주동자들 다 잡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봉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백성들과 그 지방의 지주들까지도 재산을 뺏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지방의 뭐 지주라고 해봐야 서울의 권력가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우리가 세도 정치 얘기했잖아요. 그 세도 정치 때 있었던 삼정의 문란을 흥선대원군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흥선대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아요? 고종과 명성황후. 지금만 처음으로 명성황후로 해드릴게요. 민씨. 고종과 이씨하고 민씨가 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삼정의 문란에다가 또 청일상인의 경제적 침탈까지 겹쳐지는 이중고를 겪게 돼요. 이때 차라리 철종때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 당 기록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오히려 세도정때를 그리워할 정도로 내외 안팎으로 수탈을 심하게 당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농민들이 동학에 입당을 하게 되고 입교를 하게 된 건데, 문제는 이때 아까 얘기했던 안핵사 이용태 이놈이 지주들, 양반 지주들도 땅까지 뺏어가면서 수탈을 하자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됐죠. 그걸 등에 업고 전봉준이 백산으로 도피한 다음에 여기서 4대 강령과 체포구민을 내밀고 보구가민을 내걸고 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부 농민 봉기는 그 동네에서만 일어난 봉기죠. 만약에 이게 그 사또가 관할하는 구역을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정부에서도 밀란으로 보지 않고 왕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반란으로 인식합니다. 그게 조선의 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이 드라마에서는 둘도 없는 고향 친구로 나왔던 전봉준과 이 최원영 씨가, 최무성 씨와 대립이 일어납니다. 왜? 처음에는 봉기를 일으킬 때는 이 양반도 가담했거든요. 왜냐하면 탐관원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나 백산운동으로 집결하고 이 운동을 전라도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그건 반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봉준하고 위정청사파 최원영이 대립을 하게 되고, 최원영 씨가, 최원영이 할게요 그냥 본명대로. 그래서 의병을 조직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러 다닐 겁니다, 이제. 네, 이게 각자 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인 거죠. 즉 뭐예요? 탐관노래 수탈은 당연히 누구나 다 반대하지. 양심적인 지식으로 나오니까. 다만 이것이 성리학적 조선의 기본적인 질서, 그리고 국왕에게 충성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건 반대하는 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위정착사파의 생각은 뭐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문제가 아니고 성리학을 곡해하고 잘못 지도하고 있는 탐관놀이의 문제인 거지 성리학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선이 처음에 추구했던 성리학적 질서를 바로잡으면 국가는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봉준은 어떻게 생각하죠? 성리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리학적 세계관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자, 어찌됐든 이 둘은 이제 왼수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황토현 전투, 정부군 박살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전라도의 도청 소세지 관찰사가 근무하던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전라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갑신정변 때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이죠. 그걸 핑계로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죠. 조선 땅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생겼기 때문에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 화약이 맺어지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집강소가 설치되고, 그래서 패전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서울에서는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해서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캐릭터가 이제 중심이 되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우리 나이스가이 윤시윤. 이 사람의 이복형이 누구냐면 첩의 아들로 나온 이복형이 주인공 조정석이에요. 형한테도 깍듯하고 하여간 자기 아빠가 아주 못된 향리였거든요. 아버지의 죄가를 씻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노력하고. 이 사람의 이상향은 뭐예요? 일본에서 배운 문명 개화론. 즉 서구 문명을 빨리 수용해서 이 나라를 좀 더 계급이 사라지고 남녀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국가. 근데 역할 모델은 여러분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모든 개화 엘리트들의 이상 국가는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죠. 지금 21세기 기준으로 보니까 일본이 그때 그래봐야 뭐 군국주의 이러지만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나머지 국가들은 더 쓰레기 체제예요. 일본이 제일 세련된 나라였고 그걸 단기간에 이뤄냈고, 이 사람도 머릿속에 일본을 항상 동경하는 거예요. 일본과 같은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 전형적인 김옥균이나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품었던 그런 사고방식이지.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동학농민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전봉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상사회가 뭐예요?
계급이 철폐되고 신분이 철폐되는 사회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청일군이 들어와요. 이러자 갑자기 전봉준이 일본을 몰아내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눈에는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근대화의 희망이고 될 수 있으면 일본의 무력을 빌려서라도 부정부패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답답한 거지. 그런 상황에서 개화파 친구들이 뭘 했어요? 1차 가보개혁을 하죠. 자, 이게 중요하죠. 정부가 여러분 교정청을 설치하고 뭔가를 하려는 척은 했는데 사실은 교정청 당시 기록들을 전 다 알고 있는데 무늬만 개혁이에요. 말만 뻐꾸기만 날린 거야.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교정청은. 그러자 아까 윤시훈 같은 분노한 개화파들이 일본군과 손을 잡고 대원군을 앞세워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 유명한 1894년 가보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들 입장에선 이거는 일본이 우리 왕조를 능멸한 거예요. 주권을 침탈한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 농민까지 다 모여가지고 논산에서 집결을 합니다. 일본군과 개화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쳐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우세한 무력을 갖춘 일본군한테 결국 박살을 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차 가보개혁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윤시훈 씨는 거기서 아까 위정책 서파를 대표하던 최원영 씨도 살해하고 전봉준하고도 원수가 돼요. 왜? 그의 눈에는 이 우매한 농민들, 동학이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처음에 민중적인 것까지는 동의했는데 일본을 비롯한 서양 문명을 배척하는 그들을 싫어하기 시작하죠. 증오하기 시작하고 더 꼰대인 위정책 서파를 비롯한 인물들은 또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왜 2차 가보기까지 넣어놨냐? 이 드라마 동학농민운동 드라마인데 전봉준 장군이 언제 사형당하죠? 2차 가보개혁 때 사형당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재판장이 누구냐면 서광범입니다. 개화파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개화파의 영수죠. 이게 참 묘한 건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끌려갈 때 사진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진. 전봉준이 고문 후유증으로 가마를 타고 사형장으로 이동하는데 이러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한예리 씨가 사형장에 끌려간 전봉준 씨한테 가서 장군님 백성들을 위해 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자 백성들과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에게 장군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의지를 담아서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진사, 일본 사진사인데 고용해서 데려온 것처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진을 똑같이 찍으면서 끝내는데 솔직히 좀 그 마지막 장면 되게 슬퍼서 한참 울었지만 오늘도 오래간만에 다시 이거 강의하려고 찾아봤는데 또 울었어요. 장모님이 왜 청승을 떠냐고. 자, 그리고 만든 작가가 누구냐면은 정도전을 만든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도 애들에겐 최고의 드라마거든, 정도전이. 굉장히 고증을 잘했고 캐릭터 입체성을 살린 건데 개화파들 눈에는요,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하면 큰일 날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반일본적이니까. 위정척사파, 아까 최원영 씨가 보기에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지금의 성리학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이비 교도들의 반란이에요. 큰일 날 운동이에요. 고종과 민비가 볼 때는 어떤 운동이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한 큰일 날 운동이에요. 일본과 청이 보기에는 어떤 운동이죠? 인기 없는 정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과격한 정권이 들어서면 머리 아프죠. 큰일 날 운동이에요. 즉 모두에게 버림받은 운동이에요. 밑바닥 사람들 빼놓고는. 이 모든 계층이 서로 다 원수인데 이 모든 계층들이 똘똘 뭉쳐서 동학농민운동을 분쇄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사진을 통해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남기는 거죠. 윤시훈 씨는 이 드라마상에서 결국에는 이런 혼란과 가치관의 혼란, 사랑했던 나라인 일본과 일본의 침략 의도 사이의 어떤 혼란, 가치관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결로 삶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는데 드라마상에서 아마 자결로 처리한 건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개화 1세대들이 아마 비극적인 그런 고뇌를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오늘 좀 길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짧게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로 만나는 한국 근현대사. 오늘 시간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이 드라마가 언제냐면은 대한제국 시대 말기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죠. 그러니까 처음 대한제국 시작돼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식민지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룬 퓨전 사극입니다. 이거는 김태리 배우가 여주로 또 병원이 형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죠. 병원이 형이 저보다 6살 많은데 이병헌 씨가 선생님이 이병헌 씨보다 어린가요? 그렇습니다. 6살 아래인데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저는 일반인이고 1923년에 여기 보면 총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 김태리 씨가 여기서 이제 의병장으로 나와요. 뭐 아주 서울에 잘 나가는 최고 양반 집안의
손녀로 나오는데 이제 의병투쟁에 투신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고, 우리 이병헌 씨는 신미양요 때 천민 출신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신미양요 때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성장해서 미군 장교, 대위가 되어서 조선 땅에, 대한제국 땅에 군인으로서, 미군으로서 부임하게 돼요. 그 사이에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여기 보시면 최무성 씨가 우리가 녹두꽃 할 때 거기서 전봉준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의병장 출신, 사냥꾼 출신, 포수 출신 의병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변요한 씨, 우리 변요한 씨가 애국개몽 운동을 이끄는 개화 엘리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 활동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항일 구국 언론을 이끌다가 일제의 모진 탄압과 고문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김남희 씨인데 이 드라마로 떴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무명생활 끝에 드디어 이 드라마 악덕 일본군 장교로 나오죠. 여기서 악덕 일본 장교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로 성공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커피 한잔 할까? 거절하진 말고. 이거 원래 네 거잖아. 상당히 쓸만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전혀 입체적이지 않고 전형적인 국뽕, 악인은 철저하게 악하기만 하고 뭐 이런 식의 선악 대립구, 김은숙 작가 드라마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만 이 드라마에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일단 의병항쟁과 애국개몽 운동이 중심 키워드인데, 자, 아까 우리 이병헌 씨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와서 미군 장교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1871년 흥선대원군 시절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적이 있죠. 그때 미군 편으로 같이 흘러들어간 거로 나와요. 아시다시피 대원군은 서양 애들의 통상 개방 압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전태세로 임했죠. 왜냐하면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문호개방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를 경제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약탈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 한 거니까 무조건 열어줘도 안 돼요. 이게 되게 딜레마인 게, 안 열어줘도 나라가 망하고요, 열면 더 빨리 망하고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막 교장 선생님이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일본처럼 문을 열었으면 빨리 성공했을 거라 뭐 이러는데, 일본을 제외한 문호 개방을 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문 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일본만 바라고, 우리가 완전히 전 국민이 다 일본 바라기잖아. 싫어하는 거로 또 일본, 좋아하는 거로 또 일본. 무슨 말 하냐면 문호 개방으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성공한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문호 개방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전근대적인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문을 열어야죠. 문을 열면 서양 세력의 침략으로 망하고, 문을 안 열면 내부적인 그런 봉건적 악습 때문에 또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문을 열긴 열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시기를 조절하고 로우 템포로 준비하면서 우리 체제를 강화시킨 다음에 조금씩 열어줘야 되겠죠. 대원군도 무작정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집에 있는데 서양 애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띵동 누르는 거에서 누구세요? 이랬는데, 저 프랑스에서 온 로즈예요. 문 열어요, 개새끼야. 이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 거예요. 문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처음에 취지는 맞았다. 이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호 개방을 반대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본처럼 되면 제일 좋은 코스인데 그게 쉽게 안 되는 일이에요. 어찌됐든 이때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런 사건, 병인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명요가 있었죠. 이때가 가장 처절한 전투였고 무려 1000명이 넘는 조선군이 전쟁 도중에 전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항전을 해서 서양 애들을 물리쳤죠.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난 다음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 고종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일본의 문을 열고 그 뒤로 수많은 역사적인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있다가 아관파천 돌아와서 덕수궁에 황궁한 다음에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연호를 광무로 잡고 이른바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왜 1904년까지냐? 고종이 잘린 건 선생님 1907년인데요? 하시겠지만 러일 전쟁이 터지죠. 1904년에. 즉 고종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율적으로 개혁을 했던 시기만을 우리가 잡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부터는 고종에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3년간은 우리가 광무개혁으로 잡지 않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근대사의 근대화 운동 중에 광무개혁이 제일 별 볼일 없는 개혁이긴 해요. 왜냐하면 고종이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그 전에. 자, 갑신정변 무너뜨렸죠. 그리고 갑오을미개혁 무너뜨렸죠. 그리고 심지어 광무개혁 기간에도 최초의 민중적인 시민 조직이었던 독립협회도 무너뜨렸죠. 왜냐하면 고종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전제군주 권력을 절대 내어줄 생각이 없었죠. 그러면서도 웃긴 건 근대적인 지식이 충만한 자신의 측근을 원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서양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서양 기술에 해박하지만 왕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진 신하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무개혁의 취지가 구본신창,
즉 갑오 을미 개혁의 옛날 체제를 근본으로 하고 갑오 을미 개혁의 것들은 참고하겠다는 개혁이잖아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 당시 개화파로 태어나서 서양의 문물을 공부하고 서양의 민주주의라든지 서양의 과학기술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전통적인 왕조적 질서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종은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해보려고 했다 하니 대부분의 그 근대적인 시민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개화 세력들은 고종과 손을 잡지 않았죠. 그럼 고종 옆에 누가 꼬이냐? 전형적인 간신배들만 꼬였죠. 광구개혁 때 여러분 고종이 가장 총애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친일파의 아이콘인 이완용. 이완용은 여러분 을사늑약 때 친일파로 전향한 거예요. 이완용은 일본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이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이완용은 죽는 그날까지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어요. 대일본 제국 후작자기까지 받은 인간이다 나중에. 왜? 그 사람은 나는 필요에 의해서 일본 편을 든 거지 나는 찐으로 일본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야. 원래 친러파였죠. 기회주의자예요, 그냥 이완용은. 그리고 고부군수 조병갑. 선생님, 그 동학노민운동의 배경을 제공한 그 인간 쓰레기 탐관오리요? 그렇습니다. 광무개혁기 때 고부군수 조병갑은 지금의 차관 자리까지 올라가서 고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 체제가 현재 역사의 흐름에 옳지 못한 체제라면 거기 협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무개혁은 쓸데없는 것만 잔뜩 했죠. 예를 들자면 서울 시내에 전기 놓는다라든지 물론 그게 의미가 있죠. 하지만 광무개혁 정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이 드라마에서도 우리 김태리 씨랑 이병헌 씨가 딱 마주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서울 시내 전등이 쫙 켜집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었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광무개혁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른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고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부임하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반식민지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새로 황제가 된 순종 황제를 강압해서 정미 7조약 계량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모든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이게 광무개혁과도 연관되어 있는 게 고종은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대한제국 군대가 근대화됐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러시아나 일본에 비해서 형편없어서 뿐이지 이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정비 7조약의 결과 해산되게 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상당수 의병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최무성 씨 같은 분들이. 그러면서 정미의병에 투신하게 되고요. 굉장히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었죠. 한편 엘리트들 중에 이것도 상당히 그나마 이 캐릭터가 그나마 입체성이 있어요. 일본을 너무나 사랑했고 일본의 근대 문명을 추앙했고 큰 민족의식 없이 살았던 우리 변요한 씨. 그 드라마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지만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일본의 배신, 즉 을사늑약을 보고 애국 개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 당시 지도자 중에 이토 히로부미,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안중근이죠. 안중근이 러일전쟁기 때 쓴 글들을 보면 열심히 일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세, 일본 화이팅, 러시아를 박살내라. 왜냐하면 이건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 게 그 시대의 여러분 엘리트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차피 서양 플러스 일본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새끼들이 전 세계를 식민 지배하고 거기 있는 수많은 제3세계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던 시대죠. 그런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러일전쟁 때 명분을 뭐로 내세웠냐면 대한제국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의 식민 지배 야욕을 물리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지가 없었던 당시 엘리트들 입장에선 상당수가 일본이 그런 약속을 약간이라도 이행할 거라는 생각에 일본에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러일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외교권 강탈과 내정 간섭, 고종의 강제 퇴위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도 나오는데 제가 요 사진에 안 넣어놨는데 의병항쟁을 이끌 때 정미의병 이전에 그 당시 의병장은 누가 나오냐면 제가 좋아하는 또 배우인 김갑수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밍밍하니 별로네. 거기서 그분도 평민으로 나와요. 그래서 드라마상에서 보면 이분은 이 김태리 씨는 엄청난 집안의 딸이니까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김갑수 선생님한테 반말을 해요. 그리고 김갑수가 소개해줘서 사냥꾼 출신 최무성 씨의 제자로 들어가는데 김태리가 최무성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배울 동안만큼은 존댓말을 하라고 그럽니다. 존댓말을 해요. 스승님 그러면서.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문의식이 점차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미미하나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서 김태리 씨가 이화학당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운영한 이화학당을. 그러자 김태리 씨 할아버지가 으아! 어찌 기생들이나 다니는 학당을 다니느냐라고 나옵니다. 왜? 초창기 이화학당의 수강생들은 모두 기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를 무릅쓰고 이화학당을 다니거든요. 몰래. 즉 처음에는 비록 그런 봉건적인 의식 때문에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았지만 점차 교육을 받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오늘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대한제국 시기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의병항쟁과 애국개복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 흥미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공부가 쉽습니다. 뭐든지 흥미를 가지면 잘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면서 억지로 하면 절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로 만나는 근현대사. 오늘은 영화 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넘어왔죠. 여기 송강호 씨 보이죠? 공유 씨 보이죠? 많은 또 개성 있는 배우들이 나옵니다. 한지민 씨도 나오고. 이 배우는 제가 최근에 영화에서 몇 편 봤는데 목소리가 아주 인상적인데 어디서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목소리를 가진 분이죠. 혹시 나한테 뭐 해줄 말 없습니까? 자, 밀정은 의열단의 활동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밀정이라는 뜻 자체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립운동 한답시고 들어가가지고 실은 일본한테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스파이들을 밀정이라고 그러죠. 프라치라고도 하고 러시아어로. 여기 병원이 형이 여기도 나옵니다. 우정 출연. 잠깐 나오고 사라집니다. 이 인간이 누구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으로 나옵니다. 이병헌 씨가. 이 인간이 여러 사람 인생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이 여러분 의열단을 조직하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에게 암살, 항거에 지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가셔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약간 나 영화 보면서 얄미웠던 게 본인은 지시만 내리잖아. 본인은 안 던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애꿎하게 날아가는 거지. 공유 이런 사람들만. 여기서 드라마 보는데 예쁜 한지민 씨가 고문 당하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단체의 리더는 잡혀가면 안 되죠. 계속 조직을 이끌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상당히 쓸만합니다. 여기서는 의열단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열투쟁이 뭡니까? 의열투쟁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의 다양한 방식이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에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애국개몽운동, 이걸 계승한 게 실력양성운동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좀 본질적인 건데 우리가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건 뭐 때문이죠? 일본보다 우리가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죠. 국력이 약하다라는 건 단순히 못 산다, 군사력이 약하다만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적인 일체감, 국민의 어떤 문화적인 지적인 수준이 일본보다 낮았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늘 이 예를 들어드리는데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초창기 때 핀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소련과 핀란드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구와 국력 차이가 날 거라는 건.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핀란드 인구가 300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미 인구가 1억 5천이 넘었던 소련의 100만 대군을 맞서서 무려 1년 동안 소련군 40만 명을 죽였습니다. 겨울전쟁이라는데 소련 역사상 가장 흑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핀란드인들은 근 200년 넘은 역사 동안 지주 전호제도 없었어요. 자영농 중심의 국가체제였고 일찌감치 나름대로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에 정착을 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는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조선이 아무런 전쟁도 없이 솔직히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한 번도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한나라 때 한 군현이 들어와서 고조선 멸망 이후에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 지역 정도 지배한 적만 있지 우리가 언제 망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하다못해 그 강성했던 몽골한테도 하프 식민지는 유지했어요. 몽골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죠. 그만큼 우리가 생명력이 강한 국가이고 민족인데 조선왕조 500년 그 대단했던 왕조가 여러분 일본하고 싸워서 망했어요? 의병항쟁도 있고 했지만 국가 대 싸움으로 망한 건 아니죠. 속절없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일본한테. 수많은 민중들이 애국개몽운동도 했고 의병항쟁도 했고 엘리트들이 애국개몽운동도 했지만 조선이라는 정부가 일본이랑 싸워서 망한 건 아니에요. 제3세계 식민 지배의 역사를 저는 많이 공부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국가 대 국강으로 저항도 한번 못 해보고 망한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역사에서 되게 이게 쪽팔리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조선이 적당한 시기에 이미 근대화를 이룩해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말이에요. 신분제도 같은 게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해필이면 운이 나쁘게도 나라 망할 때 집권자가 누구예요? 바보 멍청이 고종과 썩을 대로 썩은 민비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선 왕조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생각보다 좀 더 쉽게 당했던 거예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애국개몽 운동을 계승한 실력 양성 운동이 추진했던 건 그거예요. 뭐냐면 국민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또 국민의 경제력을 끌어올리고 또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국산품 애용 운동을 통해서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그걸 통해서 일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이룩하기 위한 운동이죠. 자, 한편은 또 무슨 운동이 있었죠? 외교론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추구했던 운동가들을 저를 포함한 많은 역사 강사들이 너무 까기만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때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어차피 독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치열하게 투쟁했던 인도조차도 계속해서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외교론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는 독립이 안 되니까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소련이든 미국이든 이런 나라들과 협상을 통해서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에서 물러나고 일본을 물러나게 하고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독립운동은 사실 바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차 대전 끝나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이 전부 독립을 하게 됐어요. 원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교론이 우세했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외교 활동에 유리한 곳인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처음에 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장투쟁이 있죠. 직접 일본군에 맞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울 만큼 우리 민족도 뛰어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외교론, 뭐 실력 양성운동, 무장투쟁론을 모두 디스하면서 등장한 게 의열투쟁론입니다. 1919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던 김원봉과 윤세주가 1919년에 만주 길림성에 지린시에서 의열단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시험에서는 지린으로 나오는데 어떤 데 길림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지린이 길림입니다. 우리식으로 발음한 거죠. 베이징 북경하듯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결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외교론 허상에 불과하다. 서양 열강들이 안 도와준다. 실력 양성운동 그래가지고 언제 독립할 건데. 무장투쟁 취지는 좋지만 우리 독립군과 일본군은 게임이 안 된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곳곳에서 친일파들 암살하고 총독부 건물 폭파시키고 일본의 고위 간부 척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테러, 의거 투쟁을 통해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아드레날린이 저기서 이렇게 해서 2천만 조선인이 모두 짱돌 들고 일어나면 일본은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의열투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의열투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복돋아서 전 국민적인 폭력혁명을 일으킨다면 하긴 뭐 이론적으로 만약에 2천만 전체가 다 같이 들고 일어났다면 일본군 쫓겨났겠죠. 쌤 근데 왜 안 그런 겁니까? 일본은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조선인들도 있고 이미 일제의 정책에 협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서워서 못 댐비는 사람들도 있고 기분은 나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상당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박재혁, 김익상, 김상욱, 김지섭 선생 같은 분들이 다양한 의거들을 했죠. 매년 몇 건씩 터뜨렸습니다. 뭐 가장 극적인 분을 제가 실수로 빼먹었는데 나석주 선생. 자, 나석주 선생이 동양척시 주식회사하고 조선식장은행에 폭탄을 투척하고 결국에는 자결 하셨는데 혁명이 일어났나요? 이분들만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이 영화 밀정기 보시다시피 다 골로 가거든요. 네, 송강호는 원래 일본 친일 경찰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의도한 것처럼 실질적인 민중의 폭력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김원봉이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기 전에 임시정부의 창조파로 있다가 국민대표회의에서 삐져가지고 연해주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만주로 이동하셨던 신채호 선생님에게 형님 글 좀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써준 게 이 의열단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는 조선혁명선언이죠.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혁명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허구한 날 시험에 나오는 유명한 사료이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 꼭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을 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직접적인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무장투쟁으로 독립군 투쟁으로 독립운동 방식을 전환시켜요. 그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1926년에 중국 난징에 있던 국민당, 중국 집권당인 국민당이 운영하던 황포군관학교에 단원을 입단시킵니다. 본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 국민당과 계속 친교를 맺으면서 국민당 정부의 후원으로 1932년도에 중국에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군사학교를 건설하고요. 자,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이 힘입어서 여러 명망가들 모아가지고 35년도에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김원봉의 신흥무관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지청천도 들어오고요. 또 독립운동가 최고의 이데올로그, 즉 이론가였던 조소왕 등을 영입합니다. 다만 지청천과 조소왕은 김원봉한테 스승뻘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김원봉과 의열단에 들러리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지청천이나 조소왕은 김구한테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김구는 그러면 처음부터 민족혁명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김원봉 지천청 조소왕, 김원봉 조소왕이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취지가 뭐냐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이라면 좌익, 우익, 사회주의, 민족주의 할 것 없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당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나 김구는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구는 항상 임시정부 만세니까. 그랬는데 지청청과 조소왕이 이탈을 하면서 오히려 김구한테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김원봉이 약간 왕따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때 김원봉이 1937년에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중일전쟁. 그 기회를 틈타서 사회주의 세력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후원으로 만든 군대가 조선의용대인 거예요. 1938년도에. 근데 문제는 김구는 김구대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열심히 독립군 창설을 준비하고 있었고 충청에서 1940년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돼요. 아까 민족혁명당에 있다가 이탈했던 지청천 장군이 거기 합류를 하는데 지청천 장군은 원래 광무계였기 때 대한제국 군대 육성의 일환으로 일본 유학생으로 일본 육사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해필이면 고종과 원수였던 유길준, 그 유명한 조선 중립화론가 을미개혁의 유길준이에요. 유길준은 이미 1900년대가 되면 공화주의자로 전향해요. 공화주의가 뭐죠? 왕조를 타도하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지도자를 뽑자는 게 공화국이죠. 공화주의자가 됐는데 그 국내로 못 들어오죠. 근데 해필이면 육사로 유학가 있던 이 학생들과 유길준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고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사에 파견 갔던 이 친구들이 국내로 귀국하면 100% 사형, 최소 귀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육사에 유학 갔던 친구들이 전부 눌러 앉아요. 지청천의 육사 동기 중에 한 명은 조선인 최초로 일본군 육군 중장까지 올라가요. 일부러 일본이 전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승승장구시켜줘요. 근데 지청천은 일본군 장교로 갔다 거기서 탈영을 해가지고 삼원모의 신흥무관학교까지 와서 교관이 되고 무장투쟁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지청천 하면 그 다음에 또 한국 독립군 북만주에서 사도하자 쌍성모 동경성 뭐 이렇게 노래도 있죠. 북만주에서. 그 다음에 지청천이 한국광복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그 무장투쟁가들이 대거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즉 가뜩이나 조선의용대 세력이 위축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고 거기다가 더 조선의용대에는 사회주의자들도 섞여 있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여러분 또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화북지방의 예난이라는 도시에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그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그 마오쩌둥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난으로 와서 힘을 합치자 이래가니까 조선의용대 내에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숫자가 몇백 명 단위로 쫄아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원봉이 42년도에 눈물을 머금고 한국광복군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드라마, 영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린 그때 영화 그 암살에 보면 김원봉하고 김구가 서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둘은 완전 원수예요. 서로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합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남북 협상에 가담했다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죠. 북한에서 선전 효과를 위해서 써먹여지다가 결국에는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당하게 됩니다. 남북 모두에게 버림받게 된 인물이에요. 안타깝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영화 드라마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로 만나는 한국 근현대사. 오늘은 암살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거 활동 그리고 해방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추진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저번에 소개했던 밀정에 비해서 이 영화가 훨씬 더 오락성이 강한 영화죠. 뭐 진지하고 무거운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 영화인데 김동파 배우인데 이분이 여기서 김구로 분했습니다. 조승우 씨가 또 김원봉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밀정할 때 소개했지만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눌 사이가 아닙니다. 절천지 원수예요. 선생님 어떻게 독립운동가들끼리 원수가 됩니까? 독립운동하면 다 친해야 되냐? 원수가 될 수도 있지. 이게 또 경영이 나옵니다. 우리 군도에서도 만들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 여기서는 인간 쓰레기로 진짜 둘도 없는 인간 쓰레기로 나옵니다. 정말 악덕 친일파고 지 이익을 위해서 딸까지 버리는 뭐 이런 놈으로 나옵니다. 지 마누라도 죽이고 쓰레기예요. 자, 여기 또 다른 쓰레기라 할까? 입체적인 캐릭터죠. 원래 민족운동가였고 의거투쟁을 하다가 일제의 모진 고문을 당한 다음에 밀정이 되어버린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는 이정재 씨. 이 사진 인상 깊죠.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키워드는 이제 암살의 키워드는 한인애국단의 활동에 모티브를 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이정재 씨가 이러고 있는 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재판의 모습인데
자, 배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친일파 청산시도, 그러니까 임시정부 이야기하고 그 뒤에 해방 이후에 재헌국회 때 이승만 정부 초기 때 있었던 친일파 청산시도가 관련돼 있죠. 자,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임시정부는 1930년대 초반쯤에 극도의 침체기에 빠져 있었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정말 김구 선생이 밥을 굶어요. 왜냐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23년 임시정부가 완전히 위축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임시정부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자금난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동가식 서거식하면서 바보도 먹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양반 좀 살이 찌는 체질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빈곤한데 무슨 운동을 해요. 그랬는데 임시정부가 살아나게 된 게 뭐예요. 1931년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이봉창이 1932년에 일왕에게 폭탄을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한인애국단의 의도는 뭐냐면 임시정부가 아직 살아있고 여러 가지 굵직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단체예요. 일본 왕한테 폭탄 던져버렸으니까 전 세계 신문 1면에 나와버렸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강대국의 지도자가 죽을 뻔했다? 신문 1면에 나오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핑계로 일본이 중국의 상하이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지역을 뺏어버리는데 이게 상하이 사변인데 이 이후로 반일 감정이 더 극에 달하게 돼요. 중국 내에서도. 이때 2번 타자로 윤봉길 선생이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 전승절 축하회연이 열리고 있었고 거기서 뭐 일본군 육군 대장 또 일본 고위 사업자들 친일 중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데가 의거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작사를 내버렸죠. 그러니까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하죠.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도. 1억의 중국인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젊은 청년이 해냈다 하면서 장제스가 적극적으로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임시정부가 살아나요. 김구 선생님이 요랬다가 요때 윤봉길하고 같이 찍은 얼굴 보면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제 몸으로 요 이후부터 우리가 아는 김구 선생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던 독립운동가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밀정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민족혁명당에 있던 지청천과 조소왕 같은 분들도 결국엔 김구한테 가게 된 게 다 한인애국단 의거 이후에 중국에서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임시정부가 잡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가 임시정부의 그 피나는 투쟁 또 여러 독립운동의 노력 또 일본의 전쟁의 패망에 힘입으니까 독립을 맞이하죠. 그리고 3년간의 미군 정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1948년. 그때 처음 구성된 국회였던 재헌국회가 당면했던 가장 중요한 재헌국회의 과제가 뭐였냐?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농지개혁입니다. 이건 1949년에 재헌국회가 법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자유전의 원칙,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원칙.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에 여러분 소작제는 불법입니다. 그냥 불법이 아니고 위헌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요. 이건 여러분 절대 빨갱이들의 논리가 아니에요. 지주 전호제가 있는 국가는 절대 산업화를 이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 내가 지주인데 편안하게 소장농들한테 소장주 뜯어먹고 있는데 뭐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합니까? 위험성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이미 건물 한 3개를 물려받은 분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시험 준비할 겁니까? 집에서 TV 볼 겁니까? 19은 다 눈빛으로 다 얘기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려면 땅을 뺏어야 돼요. 땅을. 그 자본주의를 위해서 농지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개혁 못한 나라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산업화를 이룬 국가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49년 이뤄냈지만 안타깝지만 두 번째 과제.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국가의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제에 부역했다가 부귀영화를 누렸던 친일 사업가, 친일 악덕 경찰들, 친일 고위 공무원들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48년도에 만들었던 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죠. 그리고 이거는 법이란 게 알다시피 법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소급 적용한 소급 입법이죠. 그 전에 했던 일들 가지고 처벌하는 거니까. 다만 이건 이승만 정권의 반대와 깽판에 힘입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정재가 밀정으로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제 잡혀서 끌려간 거죠. 그렇지만은 갑자기 옷을 훌렁 벗고 1922년 테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 1916년 이게 무슨 건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열연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잘린 장면인데 이정재 씨가 1922년, 막 1932년, 1911년 이렇게 하면서 막 총빵 맞은 자국들 보여주고 있을 때 저쪽에서 판사가 조용히 하세요. 무슨 친일파 뭐 자랑입니까? 하니까 이정재가 뛰어가지고 판사가 검사 이걸 잡습니다. 멱살을.
너 이 새끼야! 친일 뭐 사업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와세대 대학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판검사하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누가 친일파야? 네가 친일파야! 내가 새끼야 너 같은 놈 다 죽였어야 된다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한 복합적인 내용이죠. 즉 본인이 밀정한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밀정 출신이고. 다만 이 사람의 복합적인 심리가 이해되세요? 나는 실제로 민족을 위해서 몇십 년간 열심히 투쟁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일본의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살기 위해서 밀정이 됐을 뿐이야. 그런 너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친일 사업으로 떼돈을 번 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일제강점기 민족의식 없이 와세대 대학 법대 나와가지고 돌아와서 판검사로 출세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친일파로 단죄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전 더 막 공감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유튜브 같은 거로 좀 줄여놓은 것도 보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로 만나는 한국 근현대사. 오늘의 주제 영화는 모던보이입니다. 자, 이게 뭐 유튜브로 계속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훈이는 왜 매 편 다른 편을 찍는데 옷이 항상 같은가? 그냥 여러분들 다양한 날 찍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모던보이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1920년대 30년대 때 일제시대 때 인구의 거의 80%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공급 안 되던 시절이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서울, 부산, 평양, 인천 등의 대도시의 상류층들은 런던, 도쿄, 뉴욕의 시카고 대도시의 상류층 못지않은 호화로운 삶을 누렸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움 반, 시기 반으로 부르던 말이 모던보이, 모던걸이에요. 지금 여기 박해일 씨가 연기하고 있죠. 여기서 일본 그 고위층 친일파의 아들을 태어나서 본인도 조선총독부 1급 공무원으로 있는 고위 공무원이자 부자이자 한창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멋쟁이 모던보이로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 머리숱이 별로 없는 아저씨 나오죠. 김남길 씨인데 우리 김남길 씨가 일본군 장교로 나옵니다. 둘도 없는 박해일의 친구. 여기 이제 진짜 일본 사람. 일본군 고위층 출신 장교로 나오고 얘네들이 종종 놀러를 가. 그 댄스홀에 가수가 누구냐면 김혜수입니다. 예. 모든 남자들이 선망에 맞이하는 그런 팬클럽이 조성되어 있고 박해일도 홀딱 빠져 있어요. 자,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 홀딱 빠져가지고 박해일이 김혜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근데 사실 김혜수는 어떤 존재냐? 살고 싶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의열투쟁가예요. 잠입한 거예요. 일제 고위층 또 일본 친일파들 처단하기 위해서 이 가장 경성의 서울의 가장 중심가의 댄스홀의 가수로 잠입을 한 거죠. 위장 취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박해일이 김혜수한테 홀딱 빠져서 이 김혜수가 박해일 인생 망치게 만든 주범이야, 이 영화에서. 홀딱 빠져가지고 이 여성의 김혜수 씨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그 부탁이 뭐였냐면 폭탄을 던진 거예요. 폭탄인지 모르고 넣은 건데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본의 아니게 본인이 독립운동가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이 무고함은 밝혀져요. 밝혀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면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죠. 누구한테? 박해일의 가장 절친이었던 김남길한테.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고위층 친일파의 아들이고 본인도 고위 공무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테러 사건에 연루됐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김남길 절친한테 고문을 당합니다. 이때 박해일이 영화상에서 대사는 없지만 깨달음을 얻습니다.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해봐야 결국에는 나는 조선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민족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1923년에 여기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는 이제 모던보이하고 친일파에 대한 얘기인데 키워드가 그러니까 모던보이, 모던걸은 지금 여러분 개편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1920, 30년대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다양한 문화들, 그러니까 최상류층들이 모던보이, 모던걸로 불렸다라는 것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나오는 김첨지처럼 정말 밑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설렁탕 사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죠, 부인이? 드디어 그 폐병을 견디다 못해 죽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죽은지도 모르고 울고 있죠, 젖달라고. 정말 끔찍한 소설이죠, 운수 좋은 날은. 왜냐하면 이 지독한 가난이 그날만큼은 운수 좋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날이 되었는데 가장 행복한 운수 좋은 날이 부인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아기가 젖달라고 울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가난은 운명적으로 이 아이에게 대물림 될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작품에서. 그러니까 1920년, 30년대 이런 문학에서 드러나고 있는 또 하층민들의 삶, 리얼리즘, 사실주의 문학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개편된 한국사 교과서에 대거 보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일제강점기 내용을 하나 다루고 싶었는데 영화 뭐 동주도 있고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동주는 주제를 좀 확산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모던 보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문화 그리고 민족운동.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화들을 통해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정도 하고 상류층들의 이런 모습. 하지만 소개한 것처럼 하류층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다뤘던 게 1920년대 예술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대 예술은 시험에도 몇 번 나왔죠?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조, 백조, 폐허 같은 성향의 문인들이 만들어서 만든 동인지,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뭐 김동인의 감자, 또 염상섭의 3대 같은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주의 문학, 리얼리즘 문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인 계급투쟁을 강조했던 신경향파, 사회주의적인 문학, 네, 그렇죠. 카프라고 하죠. 신경향파 문학. 한편으로는 김소월 선생님 같은 분들은 아주 잔잔한 서정시를 쓰셨고, 그 이후에 이상화나 한용운 같은 분들, 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님의 침묵, 또 시문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날이 오면 저항시를 남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를 조선 식민 지배할 때 그나마 20년대는 약간 좀 틈을 줬던 시대거든요. 친일파들 양성해 보려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무수히 많은 뛰어난 문학 작품들이 나왔고, 영화적으로도 최고의 걸작인 나온교의 아리랑도 이때 나왔죠. 제가 나온교의 아리랑은 항상 문화 통치를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영화는 물론 193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차용했던,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김혜수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김혜수 씨가 불렀던 노래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상류층인 박해일 씨가 막 읽는 문학 작품들 다 배경이 언제냐면 1920년대 예술 작품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친일 관료층이 문화 통치 이후에 일본에 협조하면서 일본 상류층 코스프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여기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펀치를 날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죠. 선생님, 뭐 야인시대를 뭐 소개를 해요. 이거는 그냥 오락 드라마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야인시대 1부는 제가 거의 안 봤어요. 네, 그 안재모 씨가 나왔던 그 일제강점기 때 김두한이 우미관의 종로의 오야봉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는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니까. 김두한의 회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의 상징적인 이야기들이고, 2부도 보면은 몇몇 깡패들에 대한 미화가 있는데, 김영철 씨가 이제 2부의 김두한으로 나옵니다. 해방 이후의 김두한으로. 여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 특히 이승만 정권 시대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티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당시 야인시대가 2002년 드라마예요. 제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인터넷 밈 중에 아주 유명한 거죠. 4달러! 4달러. 4달러! 해가지고 4달러. 오케이, 땡큐. 이게 워낙 떠서 CF도 찍으셨고, 너는 내게 LTE를 줬어. 이것도 달콤한 인생에서 모욕감을 줬어. 나왔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것도 한번 CF 찍을 만한데? 누구인가?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이 약을 줘라 이러면서 광고하면 대박 날 거거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가만히 보니 내 몸속에 뭐가 있구나. 이거를 먹어라. 이러면 대박 칠 것 같은데 왜 안 찍으시지? 자, 그리고 요거부터 보여드리죠. 김두한의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었고, 미군정기 때 좌익 운동을 이끌었던 정진영. 미군정기 때 여러분 좌우 대립이 엄청 심했죠. 이때 우익 테러 단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김영철이에요. 그러니까 김두한이에요, 김두한. 그 다음에 좌익 조직의 수장 중에 한 명 중이 정진영이에요. 실제로 둘이가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가 돼요. 원래는 제일 친한 친구였다. 그래서 결국 김두한의 손에 의해서 처단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김두한이 영웅으로 나온 드라마니까 김두한이 굉장히 정의롭고 의로운 우익 투쟁을 한 거로 나오는데 뭐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거 그 당시 보여주고, 여기서도 우리 김두한 아저씨는 싸움만 하면 다 이깁니다. 사나이 마음 약하다 욕하지 마. 이때는 노래도 외워요. 싸우다가 어떨 땐 질 때도 있어요. 지어서 쓰러지면은 갑자기 이 양반 아버지가 누구죠? 김자진 장군이죠. 김자진 장군 등장해서 김자진 버프라고 합니다. 두한아, 일어나라.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너는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의 아들이다. 일어나라. 이러면 엄청 처맞고 누워있던 김두한이 일어나서 이깁니다. 그래서 김좌진 버프라고 하는데, 하도 요새도 유튜브로 돌아다니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졸고 이러거든요. 일어나라. 너는 대박기훈 강사의 수강생이다. 일어나라. 이러면 학생들이 웃으면서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런 좌우 대립이 나오고요. 자, 요 장면.
조병옥 박사 60년 대선 때 수술 받으러 뉴욕 갔다가 죽어버린 민주당 후보. 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 유진산, 당시 야당 운동가 중에 유진산 선생이고, 여기 신익희 선생 56년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다 선거 도중에 돌아가신 분이죠. 유세 도중에. 이게 뭐냐면 4.4 5.2 개헌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승만 정부가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발췌 개헌 저지르고 4년도에 또 4.4 5.2 개헌 저지르고 이런 일들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국엔 3.15 부정선거의 결과, 분노한 민중들이 60년에 일으킨 4.19 혁명의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계속 이 주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여러분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할 때 제일 즐겨 써먹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찰력이고요. 또 하나는 깡패들이에요. 정치 깡패들. 이승만 정부 때 정치 깡패로 최고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이정재죠. 한때 이승만 때 잘 나가다가 은퇴하고 4.19 혁명 이후에도 살아남았었는데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부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호응받을 만한 게 뭐예요? 정치 깡패들 끌고 다니고 망신 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감옥에 끌고 와서 사형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정재도 사형되고 많은 정치 깡패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놈들이니까 큰 벌을 받은 건 마땅하겠지만, 박정희 군사 정권이 인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1923년에 여기서. 자, 미군 정계의 극단적인 좌우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승만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기 시작한 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를 5년 동안 신탁 통치하고 통일된 정부를 세우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고, 좌익 세력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이미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까 김두한과 정진용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모습이었고, 어쨌든 우여곡절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6.25 전쟁 중이었던 52년도에 부산에서 이승만이 깡패들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겁박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던 방식을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죠. 이게 발췌 개헌이죠.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는 본인이 도저히 당선될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고, 선생님 그러면 국민들이 안 뽑으면 되잖아요 하시겠지만, 전쟁 중에 대통령을 교체하는 건 국민들이 불안해서 원하지 않아요. 그 심리를 이용한 거고, 또 어차피 이 당시 선거는 거의 100만 표 이상이 부정선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기 때문에 그게 편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본인 대통령이 또 당선됩니다. 문제는 48년, 52년, 56년까지 8년간 임기를 했던 이승만은 당시 헌법에 의해서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승만 형님이 1874년생이기 때문에 1956년만 돼도 이미 연세가 80이 넘은 연세입니다. 은퇴하셔도 충분할 나이입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100살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또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에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을 풀어버리는 4.4 5.2 개헌을 54년도에 해버린 거죠. 이 개헌에서 한 표가 모자랐는데, 한 표는 반올림 원칙에 의해서 버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135.33333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136명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135명밖에 안 나왔는데 0.33은 버려도 된다 이래서 통과시켜버린, 무슨 성장 드라마도 아니고 반올림 개헌으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56년 대선에 당선되고 60년 때 또 개헌 나갔는데, 대통령 상대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죠. 미국에서 수술 받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어차피 자동 당선이에요. 이때만 있었던 부통령 제도가 있죠. 또 부통령은 국민이 따로 뽑게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부통령의 이기붕, 이승만의 꼬붕이었던 이기붕이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죠. 그리고 이 3.15 부정선거 당일날 이미 마산에서 시위가 있었고 8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참혹하게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이걸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초등학생까지 다 데모합니다. 전국민적인 항쟁이 돼서 4.19 혁명이 됐고,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은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습니다. 하야에서 하야이에 가게 되고요. 장면 내각이 수립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면 내각이 1년 만에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게 되고, 박정희는 처음에 3년간은 군정을 했는데, 이때 군정을 이끌었던 기관이 국가재건최고위인데, 그 전년도에 4.19 혁명 때 400명이 돌아가시고 3,000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군사정부가 들어서면 어느 국민들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 기간 동안 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같은 정치쇼, 국민들 통쾌해 하거든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농가 고리대 완전 탕감, 농가 부채를 다 탕감시켜버렸죠.
그리고 김종필 오히려 비밀협상으로 막대한 일본의 차관을 얻어내기로 하고 이 돈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성장 자금이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고마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 경제성장을 해야만 이걸 메울 수가 있으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나는 일본으로부터, 하나는 베트남 전쟁으로. 상당히 쓸만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베트남 전쟁 이야기 나오죠. 거기서 남진을 만나잖아요. 근데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가 많은 한국군이 죽었지만 그때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정부가 국민들한테 뭐 어느 정도 신뢰를 받게 된 건 경제성장에 힘입은 건데 이런 정치적인 쇼와 또 농가 고리대 탕감 이런 기본적인 틀을 이때 만들었고 이 드라마에서도 이런 모습이 일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라마 야인시대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심심풀이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거 싸움하는 거 보지 마시고 2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면서 6.25 전쟁 얘기를 짧게 해볼게요. 이 편은 아주 짧게 여러분들 다가갑니다. 6.25 전쟁에 집중해서 가볼게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인민군, 북한군, 또 우리 국군, 또 여기 잘렸는데 미군, 빨간 다양한 경로로 동막골이라는 강원도의 어느 산골 마을, 이 사람들은 전쟁 중인지도 몰라요. 산골 마을에 다 같이 처박히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간에 뭐 적국이니까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로 완전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동화돼요.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나날들을 보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이 마을을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 입장에선 정확하게 이 마을이 뭐 북한군 기지인지 뭔지가 헷갈리는데 미국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6.25 전쟁 중에 미국은 군사 수로는 중국군이나 북한군에 밀리죠. 그러니까 미군이 이걸 뭐로 만회했냐면 화해 전술이라 그래서 그냥 항공력이 훨씬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그냥 전투기 끌고 와서 그냥 폭탄 때려 붓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전체를 그냥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일단 거기를 다 작사를 내고 그다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군 육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때 전쟁을 먼저 일으킨 놈들이 북한이지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크게 피해를 입었어요. 아주 북한 전체를 가루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이. 무슨 뭐 북한군 기지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썰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인민군, 미군, 국군 이분들이 이 동막골 주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미군의 폭격 지점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서 살신성인 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죽죠. 마지막에 웃으면서 다 죽어요. 이 사람들 죽고 동막골은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얘기했는데 이 영화는 실제로 봐야 돼요. 이 영화는 그 줄거리보다도 그 영상과 함께 진행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란 무엇인가. 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가 지금 반미 영화입니까? 그렇게 세상을 여러분 너무 도구화적으로 보지 마시고 미국은 미국이 살기 위해서 화해 전술을 한 건데 다만 이 사람들은 그걸 초월한 휴머니즘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과연 무엇인가?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강원도 산골 마을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분들 입장에선 사람에 대한 애정과 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이제 동화 같은 영화죠. 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6.25 전쟁을 좀 얘기해 보자면 배경은 이제 뭐 말 그대로 한국 전쟁이죠. 네, 근데 국제적으로 한국 전쟁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6.25 전쟁이라 주로 부르죠. 6.25 전쟁은 여러분 자나깨나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조건 순서예요.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가 정체됐다 끝났다 알면 돼요. 처음에 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죠.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리죠. 그 아까 소개했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만회하죠. 그리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는데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함경도 흥남에서 철수하고 51년 1월 4일날 서울까지 뺏기게 됩니다. 이걸 좀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려갔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미국에 힘입어 다시 중국군에 밀려서 내려갔다가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무려 2년 동안 이게 웃긴 게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는데 51년 1월 4일까지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2년 내내 휴전선 근방에서 뚝딱뚝딱뚝딱만 한 거예요. 그때를 상황으로 또 만든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죠. 원래 국군 됐다가 북한군 됐다가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럴 건데 복잡해요. 포로가 됐다가 글로 갔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오면서 의미 없는 전쟁이 2년 동안 정체된 전선에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이 전쟁에서 누구도 이기지 못할 걸 알게 됐어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지네 나라 전쟁도 아니잖아요. 예, 끝내야 되겠다. 그게 2년 동안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돼서 2년 동안 휴전 협상을 질질 끌다가 53년 7월 27일 날 이제 정전 협정,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죠. 자, 6.25와 관련된 영화들은 참 많아요. 드라마도 참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확 와닿는 어떤 그런 영화를 볼 거면 아까 제가 소개한 웰컴 투 동막골 그런 특정한 사건들을 다룬 영화들 볼 거면 뭐 인천 상륙작전이나 포화소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6.25 전쟁 순서를 보시면 6.25 전쟁이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에서 또 만나봬요. 반갑습니다. 가장 소박한 아버지의 가장 특별한 감동을 만난다. 효자동 이발사.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효자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 윗동네, 종로구. 그러니까 청와대 옆 동네입니다. 이 저희 집하고도 연관이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효자동에 땅이 많으셨어요. 무슨 똥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땅을 다 팔고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살겠다 해가지고 전 재산을 농민운동과 보육사업에 다 탕진하셨어요. 예,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이끄는 보육원을 운영하시면서 전부 농민들 계몽사업에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게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런 정의로운 마음이 없이 효자동 땅을 잘 굴리셨다면 제가 지금 이걸 촬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느 빌딩의 관리자로 있으면서 그냥 저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삶이 소중한 삶이죠. 할아버지 1923년에 여기서 그래서 이 송강호 씨가 이 동네 이발사였는데 차차차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발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박정희 정권을 다룬 영화는 많아요. 11.6 사건 전후에 저도 재밌게 본 영화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재밌게 봤고 이 작품이 가지는 여러 상징성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을 했던 운동가들의 삶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권력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이 암투를 그린다든지 주로 이런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절대 다수의 민중들이죠. 특별히 뭐 반박정희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권력을 가지지도 않은 일반적인 소시민을 통해서 이 정권을 보여주거든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유신체제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효자동 간첩단이라는 사건을 조작합니다. 박정희 정권 특히 유신체제 때는 수많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 사건, 계속 사건을 조작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엮어가지고 고문해서 간첩 만들고 간첩 사건을 엮어서 골로 보낸 다음에 국민들한테 공포감 심어주고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없는 조작이 있었습니다. 영화상에서 효자동 간첩당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여기 보면 하모니카 같은 거 불고 있는데 온데 전기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동화적인 철인데요. 송강호 씨의 아들 효자동 간첩당 사건의 조작을 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됩니다. 그래 끌려가가지고 전기 고문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동화적으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기 고문을 당하는데 웃고 있어요. 하하 이런 게 아니고요. 하하 간지러워요. 하하 해서 전기 고문 끝에 실토를 하게 만들고 효자동 간첩당 사건은 조작된 게 발표가 되고 이 친구는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전기 고문의 후유증으로 눈을 파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0월 26일 날 총 맞고 돌아가시죠. 장례식 때 운구 차량에 있는 거대한 박정희 그림의 눈을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송강호예요. 손이. 복수하는 거구나. 자기 아들을 다치게 한 결국 박정희 정권 그 영수였던 박정희 복수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영험하신 대통령의 눈을 파서 그림의 눈을 파서 약에다 담아서 아들한테 먹이면 아들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눈을 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막 전율이 느껴졌거든. 와, 이 시대를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안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장면이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상당히 쓸만합니다. 박정희 유신체제가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가 유신체제 정말 이것도 현대사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1971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삼선개헌이라는 날치기 통과로 박정희가 또 한 번 출마하게 되면서 일어난 대선인데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붙습니다. 그 당시 40대의 젊은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만약에 국민 여러분 이번에 박정희 씨를 또 찍어주면 박정희 씨는 100% 영구집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를 좋아하면서도 박정희가 이승만 꼬라지 나기를 싫어했던 상당수 국민들도 김대중을 찍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박정희의 100만 표 차의 승리였는데 기본적으로 다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박정희 진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만 표 하면 돼요. 진 거예요. 이거는 박정희가 이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이 우매한 국민들하고 선거를 통해서 나의 진가를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계속 해먹겠다 하면서 72년도에 유신헌법을 반포하죠. 유신헌법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국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6년 무제한 중임제 대통령 선출 혼자 출마해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법관 임명권을 행정, 입법, 사법 3부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혼자 출마해서 혼자 당선되는 영구집권의 길을 열게 됩니다. 당연히 끝없는 유신 항쟁 투쟁이 있었지만 이럴 때마다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정부는 이 지속적인 이런 간첩당 조작 사건과 긴급조치로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 속에서 국가를 운영했었죠. 그러다가 79년도에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의 항쟁이 일어나고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사륙 학살을 지시했던 박정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앙정보장 김재규가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를 죽이죠. 요걸 다룬 영화들도 많죠. 그리고 좋은 세상 올 줄 알았는데 12.12 군사 쿠데타로 신군부 본인이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이 다음 주제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지금도 뭐 계속해서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안 봤습니다. 근데 왜 여기 영화로 보는 기억하는 근현대사 이걸 제가 소개했냐면 하도 제가 하품 모의고사 강의할 때 라이브 강의를 하는데 거기 채팅창에 서울의 봄 보셨나요? 서울의 봄 보셨나요? 서울의 봄 보셨나요? 선생님 그러면 좀 학생들이 원하면 봐야죠. 볼게요. 상당히 쓸만합니다. 전두환이죠. 전두환.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밑에 너무 잘생겨서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실제로 이 12.12 군사 쿠데타를 막기 노력했던 장태환 장군의 얼굴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장태환 장군은 이런 얼굴은 아닙니다. 어쨌든 정우성 씨가 장태환 장군을 맡았었죠. 장태환 장군 얘기만 짧게 드리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전두환 정권 때. 그리고 애지중장하겠던 아들이 서울대학교 시절에 의문사를 당합니다. 집안이 계속 불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겪었어요. 이 전두환 때문에. 실제 서울의 봄 사진입니다. 자, 서울의 봄은 원래 80년 5월 달에 있었던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신군부 퇴진 시위로 시작된 겁니다. 영화에서는 이걸 상징적으로 이 제목을 딴 거죠. 자, 이걸 이제 진압하죠. 정부가, 신군부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5월 18일 5.18 광주민주운동. 이것도 실제 5.18 광주민주운동의 사진이죠. 이 사진들은 지금 그대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신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굉장히 많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1923년에 여기서 키워드는 전두환, 서울의 봄 5.18이고 배경은 12.12 군사 쿠데타와 신군부입니다. 왜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을 우리가 신군부라고 부르냐? 그 전에 박정희 정권이 있었으니까 그냥 군부. 새롭게 등장한 게 신군부. 마치 고려시대에도 최충원이나 최후를 무신정권. 그리고 고려 말에 등장한 최영과 이성계 같은 분들을 신흥무인이라고 하거든요.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전두환 등을 부르는 명칭이고 1979년 10월 26일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철권 통치했던 박정희가 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철권 통치자였고 독재자였다면 틀림없죠. 이 독재에 순응했던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 효자동 이발소 소개해드렸지만 독재에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박정희는 그들 모두에게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좋은 쪽으로 신이든 나쁜 쪽으로 신이든. 그런데 박정희가 죽고 모든 국민들은 거의 절대다수 국민들은 드디어 이제 나라도 살 만큼 됐으니까 민주정부가 세워지길 원했고 그래서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공화당의 이인자였던 김종필 등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명분도 근본도 없이 전두환이 생뚱맞게 자기 친구들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때 맞서 싸웠던 가장 열심히 싸웠던 장군이 바로 이 장태환 장군이죠. 저보다 3살 형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12.12 쿠데타는 성공하죠. 그러나 아무런 명분도 없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바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 전두환이가 착착착 준비를 해. 그거를 깨고자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모였던 게 서울의 봄. 배후에서 주도한 게 누구냐면 지금 은퇴한 정치인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 그리고 뒤에서 복학생 협의를 이끌었던 게 유시민 아저씨. 그리고 한 분이 국회 부의장 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래 했던 심재철 의원, 서울대 총학생회장. 그래 이제 모였어. 이 사람들 주장으로 30만. 당시 경찰 추산으로는 5만인데 최소 15만 이상은 모였어요. 엄청나지 보면. 서울역 6교까지 다 자리 차지했죠. 여기에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탱크 끌고 가서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걸 핑계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5.17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 이거에 열받아서 일어난 게 광주민주운동인데 의도적인 진압으로 처음부터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전남도청에를 접수하고 거기서 무기고를 탈취한 다음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총 다 쏘거든.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대부분 총을 다 잘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하죠. 그래서 예비군을 저기 향토군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부대들이 대거 투입돼서 무자비한 학살로 끝나게 되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5.18 민주운동 전부터 공수부대들이 하라는 침투훈련을 안 하고 내내 폭동진압 훈련만 했다고 해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군부가.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은 다음에 전 국가적인 무슨 위기 상황이다 개소리하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착착 작업을 한 다음에 삼천교육대니 언론 통폐합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규하 임시대통령 위협해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지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이게 유신헌법으로 출범한 거죠. 그러나 유신헌법이 너무 인기가 없는 헌법이니까 대통령을 여전히 체육관에서 선거인단이 뽑는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직선제로 나가면 지가 당선될 가능성이 빵 프로니까 대신에 뭐 긴급조처 이런 거는 좀 풀어주는 제5공화국 헌법을 80년 10월에 만들어서 81년 2월에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그러니까 맨날 지가 자랑하잖아. 본인은 민주주의와 박정희 유신체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야. 7년만 해먹고 나는 집에 가려고 했어. 네, 자랑합니다만 개소리입니다. 상당히 쓸만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화로 기억하는 근현대사의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에 왔습니다. 영화 1987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죠. 네,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나왔죠. 김윤석 씨가 시한 정감으로 나오죠. 네, 박처선으로 나오고 하정우 씨가 이 당시 이 사건을 외압 속에서도 물고문이라는 걸 밝혀낸 검사로 나옵니다. 실제 모델은 나중에 국민의힘 뭐 당대표도 했고 안상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걸 했어요. 네, 검사 시절에. 자, 그리고 김태리 씨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네, 뭐 김태리 씨는 언제나 제가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자, 여기 저 고문 경찰로 나왔던 분이죠. 여기서 박희순 씨가. 자, 여기 저 진실을 밝힌 기자로 나옵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30대 중반 때 아직 좀 슬림했을 때 한때 별명이 뭐 봉천동의 하정.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 진구야. 장 모든 여심을 흔드는 꽃미남 진구 아저씨가 박종철 열사로 나와서 물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여기서도 정확히 고증을 한 게 박종철 열사는 사실 서울대학교 당시 학생운동을 이끌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좀 가담했을 뿐인데 이 양반을 잡아서 고문을 하면 이 양반이 오히려 지도자급들은 입을 다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캐가지고 다 얽히고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걸 다룬 영화 중에 남영동 1985라는 영화도 있어요. 김근태 선생님이 실제로 고문당했던 얘기를 다룬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 돌아가시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죠. 누가? 이식기가. 네, 박처선. 그러니까 이제 김윤석 씨가 연기를 했는데 실제 박처선보다도 더 악마되게 나왔어요. 이 영화에서. 이 사건의 은폐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5공화국 때 전두환 정부 때는 경찰이 직제상으로는 일반 검찰보다 한 칸씩 낮잖아요, 경찰이. 근데 실제 파워나 권력에서는 경찰이 상당수 검찰들을 압도하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하정우 검사가 맞서 싸워서 진실을 밝혀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6월 민주항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김태리 학생이 연세대학교 학생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대학생으로 나옵니다. 무슨 시국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뭐 사회를 개혁했던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이제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으로 나오는데 이한열 열사 6월 민주항쟁 때 최루탄 맞고 죽은 장면 실제 그 유명한 사진 있죠? 그 장면을 이제 재현한 건데 강동원 학생한테 홀딱 빠져서 강동원 학생이 이끄는 서클에 들어가서 운동권이 됩니다. 상당히 쓸만합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국민들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두환이는 여전히 현재의 간접선거 방식을 유지하려고 했죠.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6년도에 백규환 선생님이란 재야운동가의 비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생히 이 사건은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게 86년도에 경북 김천 산골짜기 살다가 서울 구파발고 달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뭐 김세진 열사라고 또 분신하신 분이 있어요. 85년도에. 그분하고 그분 집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아, 우리 담임쌤이 맨날 두드려 패는 거야. 빨갱이 새끼라고. 그리고 친구들도 막 놀리고 빨갱이 새끼야 빨갱이 새끼 이러고 막 그랬어요. 우리 집 앞에 여러분 닭장차가 2대가 맨날 위아래로 집을 지켰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생하고 손잡고 지나가다가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했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전경 아저씨한테 복부를 배로 가격당해서 기절했던 기억도 나는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났겠죠. 우리 집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되니까. 정확히 하면 우리 집이 아니고 김세진 열사 집 때문에 지킨 건데 그런 핍박을 받다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987년 1월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 여론이 확 돌아서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타도해야 된다고 다 그러고 있어요. 왕되니까 갑자기 저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영웅이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운하면 담임선생님도 기운군 이러고 그 빨갱이 새끼였다가 1년 사이에 영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민중들이 그렇지. 아니죠. 이미 그 속에서도 불만이 내재돼 있었던 거예요. 독재 정권의 억압과 사슬에. 그러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 숨겨있던 요게 꾹꾹꾹 걸어잠겨 빵 터지면서 빵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100만 명. 막 매일 시위해. 시민들이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떡 주고 밥 주고 물 주고 했어요. 예? 이때 시위가 얼마나 살벌했는데 목숨 걸고 가야 돼. 그런데도 전두환이는 무슨 얘기를 한다? 현재의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른바 4.13 호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 왜 6월 10일이냐? 1926년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 그 날짜를 원래 그런 거 다른 거 좋아하잖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100만 명, 부산에서 60만 명, 전국에 몇 개야? 뭐 50개인가? 53개인가 도시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요. 그러자 전두환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그래서 2인자였고 자신의 친구였던 노태우에게 야, 네가 어차피 다음번 선거 나가야 되니까 직선제 받아들이고 네가 나가라 해서 노태우가 6.29 선언 정치쇼를 하죠. 국민이 원한다면 현재의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선언해요. 그리고 87년에 여야의 합의하에 현재의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지죠. 오타가 있네요. 개헌이죠. 그래서 헌법이 개정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화 1987이라는 이름이요. 왜 또 이런 뜻도 있는 게 지금 현재 헌법 체제를 1987년 체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상징적인 변화가 생겼던 한 해.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